오늘 새벽에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전부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어제 유럽장은 힘이 약하긴 하지만 플러스가 많았는데 아시아 시장이 좀 안 좋았고요. 인도 줄타기 잘하면서 주식시장 잘 끌고 가고 있죠. 미국에도 붙고 중국, 러시아에도 붙고 하면서 경제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 정책을 잘하는 거죠. 정부에서. 여하튼 그래서 어제 중국이 세차게 빠졌거든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아마 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 난리치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내년 1월 23일인가요? 춘제가 지나지 않으면 그 언저리까지는 계속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 심리가 그거에 계속 영향을 받는다면 주식시장 그때까지는 크게 반등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다만 음, 내년도 들어가서 혹은 상황이 이렇게 움직이면 주식시장이 좀 안 좋게 움직이면 중국 당국이 어떤 정책적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막 통화 완화 정책이나 지원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게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직은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1차 내려오고 바닥을 치는 것 같더니 다시 밀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닥을 치면서 이제 위로 들려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만들고 있고 이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혼재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10년 국채 수익률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응한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게 그 경기 수축에 베팅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수축된다고 하면 안전자산 선호도 때문에 채권에 몰리기 때문에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수익이 내려가요. 이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밀려 올라왔던 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거 금리 인상 반응에 맞춰서 여기서 반응을 했던 거고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된 거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의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무슨 얘기냐면 향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이게 멈춘 거거든요. 그 이제 내려온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지고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아랫방향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정 부분 내려왔다 다시 들렸다가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될 거고 경기 수축 국면이 계속 진행될 거라면 추세적으로는 계속 내려온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만 이 내려왔다가 강도가 좀 센 것도 있고 이제 단기 차하고 벌어진 스프레드도 일정 부분 많이 벌어졌고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들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얘가 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었는데 어제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주식 가격이 반등한다는 얘기는 경기 수축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들이 약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경기 회복 쪽으로 좀 더 기운다는 뜻이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채권 시장을 매몰차게 던져버리고 주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만 이미 보여드렸지만 주식 가격과 채권 가격이 동시에 올라가는 즉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는 이런 패턴들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계속 판단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인 틀은 안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3.5 이하에서 사지 말고 3.5 넘어가면 그 위에서 사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는 바뀐 게 없고 조금 더 들렸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갈 거라는 생각은 지금까지 채권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들린다 하더라도 얘가 여기 있는 고점까지 치고 올라가겠느냐 그렇게까지는 못 갈 것 같다. 올라간다면 이 정도 한 3.8 여기 여 정도가 이제 머리를 두들겨 맞고 내려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코로나 난리를 치고 있죠. 다음 달에 정점 최고치를 칠 거라고 얘기하는데 춘제의 이동 인구가 확 늘어나게 되면 그 시기에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피크치를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수습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다만 이게 이제 우리 예전에 처음에 이탈리아인가요? 한번 난리쳤었죠 정말. 사망자들이 온 사방에 처리가 안 돼서 난리쳤던 그런 상황까지 갈 거냐가 문제인데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수습되어서 나가는 방향으로 봄철이면 이게 피크만 치고 나면 수습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시기가 이제 주시장이 긍정적인 이슈를 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이전에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일단 이제 그렇다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을 보지 않는 이게 아시아 시장이 어제 반등하고 미국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나을 거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저 반등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 첫째로 사실 중국에서 그 대책을 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대출을 받은 모든 사람한테 낼 수 있는 이자의 금액을 줄여주는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합니다. 사실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물론 손에 직접적으로 돈을 쥐어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지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손에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지출해야 될 규모를 줄여주기 때문에 쥐어주는 것, 손에 직접 쥐어주는 것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국의 LPR, 이 기준금리, 프라임 대출 기준금리로 쓰는 LPR이 3.65거든요. 그 다음에 중기대출이라고 있습니다. 1년짜리 중기대출, 요게 2.75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금리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내릴 수 있는 폭이 제한적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국도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적 완화나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보단 자유롭다고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런 것까지 하겠느냐, 제로금리까지 붙이겠느냐, 이거는 좀 의문점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리는 폭이 여기 보시면 이제 1% 내린 정도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1월 달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2021년 올해 이 정도로 급격히 내려주는 포인트를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상 한두 번 정도 연속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크게 작동을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폭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는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거든요. 경제 지표들인데 여기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경기 수축 금리 추세적으로 내려가죠. 전체적인 것들이 이게 이제 심리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요 연두색하고 파란색 요거는 위에 있는 연두색은 기업 심리 지수고요. 밑에 있는 이 파란색은 이게 그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요 연두색이 비즈니스 심리 지수. 이건 OECD 지표고요. 요 밑에 있는 요것도 OECD 지표예요. 요게 미시건 대학교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두 개 파란색 요거는 하나는 이동평균선인데 그 시카고 연준에서 하는 이제 국가 경제 액티비티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요번 최근 끝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시건대 심리지수는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심리지수는 약간 좋아지고 있는 느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로존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요거 BCI구나. 이 CCI를 보면 요게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내려오다가 이제 내려오는 강도는 줄었어요. 강도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줄었죠. 중국은 멈춰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11월 달 톰슨 로이터에서 발표한 심리 지수는 급등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위드 코로나 바뀌면서. 그다음에 유로존은 바닥을 치고 심리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미국이거든요. 보라색이 미국인데 미국은 살짝 들리다가 내려오고 있는 느낌처럼 보이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미시건 심리지수가 반등했고 아직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안 나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월 말 돼야 나올 겁니다. 걔도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지수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이게 기업 지수예요. 기업 지수. 기업 심리지수는 아래로 계속 다 전력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심리지수고요. 요게 OECD. 요게 기업 심리지수거든요. 이게 소비자 심리지수고요. 소비자는 반등하고 있고 기업은 아직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건 미시건 소비자 심리지수 반등했고 요게 이제 국가 경제 활동 지수인데 이 빨간 게 3개월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동평균선이 빨간 게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국가 경제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약간 아랫방향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제 생산 파란 게, 그다음에 이제 빨간 게 가동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판매인데 판매는 한 달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요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리테일 세일 쪽으로.
그런데 이게 생산 같은 경우에도 직전 2008년 이후에 있었던 고점 언저리까지 다 가서 추가적 증가보다는 추세적으로는 내려올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생산이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장기적으로는 보이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진 않을 것 같고, 가격률도 이제 직전에 있었던 상단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패턴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가 한 달 늦는데 아까 들리면서 끝났죠. 한 달 여기 지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한 달 안 나왔죠. 근데 이거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어드밴스 리테일 세일 쪽으로, 그러니까 이 속보치, 소매 판매 속보치를 보면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이제 명목적인 거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보라색하고 그 연두색이. 하지만 이 실질이거든요. 이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근데 이 실질이 늘어나지 못하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존에 보면 이 실질 소매 판매가 추세적으로 늘어나다가 정점 언저리 오면 옆으로 기죠. 그렇죠? 물가를 뛰어넘지 못하는 소매 판매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봤던 판매가 지금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판매가 그러면 역시 생산하고 가동률은 맞물려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중국에서 내수 진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글로벌 경제에 맞물려서 잘 돌겠느냐, 녹록치 않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그 아시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그 투자은행들이 있는데, 그 강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제 가능성이 조금씩 투자 심리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죠. 지표는 이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거 이외에 이런 경제지표 이런 판매라든가 생산이라든가 혹은 심리수의 이런 흐름 이외에도 보시면 또 서울신문 이경주 기자께서 10월 20일에 올린 건데, 트위터,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연말에 대량 해고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빅테크 뭐 이런 쪽 다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아마존도 있었죠. 뭐 페이스북 말도 없고 말도 안 되고 뭐 일론 머스크 전기차 시장도 그랬고, 그다음에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난리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금융 쪽에서 지금 희망퇴직 막 뽑는다고,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난리고, 건설업도 여파가 미쳐가지고 인력 재배치를 한다거나 혹은 구조조정 칼바람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내년도 초반에 파산에 대한 얘기들, 줄도산에 대한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실업률이 쭉 올라가고 많은 실업이 양산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파산이거든요. G20 파산 숫자인데 미국이죠. 미국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영국. 이 영국이 지금 줄어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이 영국이거든요. 급등한 다음에 급등세가 조금 멈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국은 상당히 경제가 충격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EU에서 탈퇴한 이후에 이 영국의 보수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EU에서 탈퇴한 이후에 영국 경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도 보면 약간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게 정점을 쳤는지는 좀 더 봐야 돼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이제 초입에서 들리기 시작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통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 지표가 중국 혼자 그렇게 뭘 한다고 해서 고용 시장이 안 좋고 있고, 기업체들이 경기 상황에 의해서 파산이 늘어나고 있으면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 판매가 주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추가로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지 못하는 판매 영역에서 재고가 쌓이고 있는 건 이게 안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가동률은 올라가지를 못하고 생산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기업 심리수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계속 여기서 소비자 심리가 살짝 들릴 수는 있지만, 이 들리는 게 사실 고용이나 이런 쪽에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가지고 임금 압박이나 이런 것들, 임금과 관련된 인플레이션을 줄이겠다고 지금 연준이 칼자루를 뽑아대고 칼춤을 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이 추가적으로 계속 양산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임금 인상에 대해서 억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다 좋아질 것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소득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신용 팽창,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뭘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어제 보여드린 지표 중에서는 그 대출 태도라든가 혹은 연체율이라든가 혹은 상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걸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이외에도 사실 자산 가격이 좋으면 그거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으면 되거든요. 물론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실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나 마이너스 대출을 사용하는 게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이런 쪽은 낮지만 금리가,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유럽 시장이나 이런 데는 금리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출도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그 매력도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저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주택시장조차도 지금 이 정점을 치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있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진로 홈밸류거든요. 이 인플레이션 적용한 거 보면 피크를 쳤고,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먼저 치고 내려오고 나면 적용한 게, 그 다음에 이제 명목이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데, 이거는 케이스 실러 지수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케이스 실러 지수하고 여기 있는 요 진로 홈밸류 요거하고 이제 상관관계를 보는 건데, 우리가 케이스 실러 지수는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굉장히 높아요, 상관관계가. 이 집값 상관관계가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집값도 정점을 쳤고, 집 판매가 안 돼가지고 모기지 관련된 대출 업체들이 금리를 일시적으로 깎아주면서 판매하는 그런 액션도 현재 취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주택 매매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처럼 식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급격히 식은 거고요. 미국은 이제 점진적으로 식어가고 있는 거죠. 미국은 그 통화 억제, 그러니까 주택 시장 억제 정책을 잘 피지 않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뒤늦게 정점을 치고 이제 움직이고 있다. 금리가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 가격 상한제, 우리가 채권 입찰제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제재하면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막았는데, 그게 현명한 방법이었던 거죠. 이거보다 더 올라갔으면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올라가도록 계속 놔뒀었다면 아마 영끌이 더 들러붙었을 거예요, 주택 시장에. 여하튼, 그리고 이게 이제 주택 시장하고 그다음에 심리술 맞물려서 그린 거거든요. 이거는 맞물려서 그린 건데, 이거는 이제 요거는 주택 가격이고요. 요 보여드린 건 요것도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데이터인데, 이게 그 주택 업자들이 보는 주택 시장의 심리 지수거든요. 아주 급락했습니다. 이 심리 지수가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요게 미시건 심리 지수거든요. 요게 주택 업자들 심리 지수고, 근데 보시면 이거는 컨퍼런스 보드고요. 근데 보시면 이 주택 심리 지수가 약간은 소비자 심리 지수로 선행하는 게 보이십니까? 여기 이게 내려가면서 떨어지죠. 여기 보시면 얘가 떨어지면서 떨어지죠. 여기도 떨어지면서 뒤에 떨어지죠. 얘도 떨어지면서 떨어지잖아요. 물론 이게 경기의 정점 언저리에 왔기 때문에 심리수가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 주택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과정이 되면, 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심리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정 부분의 상관관계는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이렇게 안 내려가고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심리수가 일정 부분 회복되는 게 그렇게 강도가 세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자산 가격도 주식 가격도 마찬가지고, 다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고, 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뭐 소매 판매라든가 그 가계 지출, 소비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뭐 경기 사이클을 싹 끌어올려 줄 수 있겠느냐? 어렵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에 신용 창출을 해줘야 되는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보면, 단기간에 내년에 경기 사이클이 올해가 저점을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함정이 계속 지속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에너지 쪽은 아닐 거, 임금 쪽만 잡히고 나면 에너지 쪽은 아닐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내년 2월에 가스까지도 가격 상한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발이 있어가지고 합의가 안 됐었는데, 유럽연합 내에서도 일단 전격적으로 합의가 끝났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액션을 취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아마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랄하고 브렌트유 가격이거든요. 가격 추세를 보면 최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움직였냐면,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들려 올라왔죠. 요 브렌트유 들려 올라온 거 같고 우라는 들어 올라오다 말고 옆으로 기죠. 여기 강도가 약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러시아산 석유는 5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요거 보면 여기 49, 50 이렇게 50달러 초반대에 지금 거래되고 있죠. 그리고 이 스프레드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러시아산 석유가 상대적으로 계속 가격이 그 브렌트유하고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상한제 캡시 용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이거를 30달러를 얘기했었답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이죠. 사실 그 가격대에 거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인데 일단 캡을 60달러에 씌우고 나서도 지금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물론 경기 수축 국면의 움직임 때문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캡을 더 아래로 내려서 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캡을 아랫방향으로 좀 더 내릴 수 있겠죠. 이런 효과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가스 가격도 캡을 씌워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원자재 가격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우랄이거든. 이게 그 러시아산 석유입니다. 보시면 오늘 이게 주간, 이게 월간, 이게 연간이거든요. 연간 떨어진 게 월간 떨어진 거와 똑같다는 얘기는 이 한 달간 떨어진 강도가 상당히 세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이 WTI나 브렌트유는 그렇진 않죠. 그죠? 얘보다 훨씬 더 덜 떨어졌고 최근 추세는 안 그런데 얘는 최근 추세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여기 두 개는 올라갔는데 여기는 떨어지고 있고 여기 주간 상승 강도가 떨어지고 그죠? 떨어지는 강도는 세지고 월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캡슐인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천연가스도 러시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겨울 난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에 우려가 있긴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추세가 전체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이게 러시아거든요. 이 두 개가. 네덜란드, 영국 가스가이고요. 이게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연간 너무 많이 올랐던 뭐 요 월간으로 보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연간, 월간, 주간 다 떨어졌는데 여기는 연간으로는 아직까지 덜 내려왔지만 가스 가격도 상대적으로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수축 국면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에너지 쪽에서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다시 반등해서 들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잡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바뀐 상황은 맞고 중국이 공격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할 거는 맞는데 넉넉히 뭔가 그 정책적으로 파괴력이 있는 액션을 취하기는 어려워요. 뭐 오면서 계속 했거든요. 부동산 관련돼서 일부 우량 업체들한테 뭐 대출을 계속 해주려고 대출 자금도 마련해서 집행을 하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산업계를 커버하려고 하는 액션들을 취했는데 그게 사실 제로 코로나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못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로 코로나를 취소했다고 해서 위드 코로나로 갔다고 해서 당장에 무엇인가 액션이 바뀌겠느냐. 일단 뭐 1월, 2월 달은 코로나 팬데믹이 난리를 칠 거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정점을 치는 이제 3월 달, 2월 달 2월 달 지나고 나면 3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부터 이제 지표가 괜찮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 중간에 이제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 없다. 그래서 전문 투자, 해외 투자 그 금융기관들이 아시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저도 역시 중국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슈가 나올 거, 그러니까 움직일 거라는 생각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강도가 기대만큼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제 지표가 실제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 강도나 속도가 느리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면서 시장이 실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보면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글로벌 경제가 중국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돌겠느냐, 그건 어려울 것 같다. 내년에 경제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그 기대감이 꺼지면서 빛 좋은 개살구네라고 하면서 다시 밀려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기사만 더 올려드릴게요.
머스크 트위터 인수했는데 2개월 만에 이게 주식 이게 전체 트위터를 맹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비상장으로 돌렸거든요. 비상장 주식을 누구한테 팔아가지고 자금을 좀 조달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또 CEO 할까 말까를 묻는 이 그 기업 경영, 대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격적 자질.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인격적 자질은 아예 빵입니다. 빵.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